The History of Intelligence Q12 1962년 10월 22일부터 62년 11월 2일 미국, 쿠바, 소련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반 미사일 크라이시스가 발생한다. 근데 그 이전에 1959년도에 쿠바가 혁명이 발생해서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내고 카스트로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소 사회주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17일 미국이 쿠바 피그만을 침공한다. 준 군사 공작으로 실패한 작전이었는데 수몰 200, 전사 115, 포로 1189 대실패작이었다. 이후에 몽구스 작전이라는 것도 하는데 사보타주, 파괴, 심리전을 이제 수반하는 몽구스 작전도 실패를 하게 된다. 그리고 9월달, 그러니까 이 미사일 위기가 터지기 한 달 전에 소련과 쿠바 사이에 무기 원조 협정이 체결된다. 그리고 62년 10월 14일 닷건 발생 8일 전 미 공군의 안데르센 소령이 U2 정찰 비행을 하다가 쿠바 내에 소련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사대를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해상 봉쇄에 들어간다. 62년 10월 22일 4일 있다가 10월 26일 후르시초프가 미국의 쿠바 불침공을 약속을 하면 미사일을 철거하겠다라는 의사를 케네디에 전달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미사일을 철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미사일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런 표현은 다시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62년 10월 27일 하루 있다가 미 공군 안데르센 소령이 이번에는 이제 밀착 정찰을 하다가 피격당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U2기가 또 떨어진 거다. 1962년 10월 28일 그러니까 26일에 이제 후르시초프의 소련의 제안을 수용하고 미사일을 실은 소련 선단 16척이 회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좀 못된 시간이 지나서 11월 20일 쿠바의 해상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그러면서 63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에 미소 핫라인 긴급 통신 연락선을 개설하게 된다. 즉 핵전쟁 회피라는 공통의 과제하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즉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된 게 1963년 이 핫라인을 미소가 개설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63년 5월 16일 소련의 그루 소속의 올렉 펜코프스키 장군이 처형이 된다. 그 이유가 쿠바 미사일 관련 기밀을 영국과 미국에 유출해서 그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 한 혐의였다. 다시 62년 10월 22일 쿠바 미사일 위기 그러니까 이전에 카스트로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쿠바에 피그만 침공 작전이 있었고 소련과 쿠바 사이 무기 원조 협정이 체결됐는데 미 공군 안데르센 소령이 U2기 정찰 비행으로 소련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가 쿠바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해상 봉쇄를 하게 됐다. 그리고 후르시초프가 불침공 약속하면 미사일 철거하겠다라고 케네디에게 전달을 하고 미국은 소련의 제안을 수용하고 소련 선단이 회항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해상 봉쇄 해제. 그 이듬해에 이제 핫라인 긴급 통신 연락선이 개설되고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었다. 참고할 사항으로 그루 소속의 올렉 펜코프스키
이 소련의 장군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쿠바 미사일 관련 기밀을 영국과 미국에 유출해 협상 주도권을 잃게 한 혐의로 처형됐다는 것. 1963년 6월 1일 한국 연합참모국을 폐지하고 합동참모본부를 신설했다. 그 이전에 48년 12월 7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국방부 직하에 연합참모회의를 신설했었다. 이런저런 변화가 있다가 61년 10월 2일 연합참모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직하에 연합참모국을 신설한다. 그리고 75년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군령권을 행사하게 됐다. 1980년대에 국방정보본부를 신설하고 그 정보기관을 이관했다. 그리고 82년 1월 20일 국방정보본부장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임했었다. 1990년 10월 1일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1990년 7월 달에 합동군제가 되면서 합참본부가 군령권을 보유하게 됐다. 1992년 군령, 작전에 관한 군령과 인사에 관한 군정권을 분리하게 된다. 자, 작전에 관한 군령권과 인사에 관한 군정권을 1992년도에 분리한다.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다. 1995년 평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간첩대책본부를 통합방위본부로 개칭했다. 그리고 2005년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대비했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 케네디 암살 그 대통령 경호 담당 재무부 비밀 경호국이 경호에 실패한 것이다. FBI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과대 반응을, 급진 좌파의 암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소 반응을 했었다. 즉 저격범 오스왈드,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이 오스왈드 탐지하는데 미비점이 있었다. 오스왈드는 63년 11월 24일 암살하고 이틀 있다가 아침에 텍사스 경찰서 지하에서 나이트클럽 경영자 잭 루비라는 사람의 총에 맞아서 암살하게 된다. 그러니까 암살자가 암살 또 당한 거다. 근데 잭 루비는 그러니까 이제 오스왈드를 암살한 이 잭 루비라는 사람은 폐색전으로 2개월 후에 사망하게 된다. 1963년 12월 14일 한국 중앙정보법을 개정하게 된다. 국내 정보의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대공, 대정부 전복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 그리고 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국내 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봤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부장, 처장, 기획조정관 이들에 대해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 활동도 금지시켰다. 이후에 1963년 12월 17일 그러니까 한 4일 있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게 됩니다.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를 설치하게 된 거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이후 2014년 1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두게 되는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명문으로 두게 됐다. 대통령이 의장을 하고 회의도 소집하고 주재를 하는데 대신 이제 국무총리가 그 의장의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다시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위원. 대통령이 의장을 하게 되고 회의 소집 주재를 하는데 그 의장의 직무를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다. 그 위원으로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되겠다. 2014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그 다음 1965년 인도네시아 반공대학살이 벌어진다. 66년까지 1년간 공산주의자, 화기오, 좌익 등에 대해 50만 명이 사망한다. 수카르노가 실각을 하고 수하르토가 30년간 독재를 하게 된다. 그 이전에 1958년도에 정치공작과 준군사공작으로 수카르노 정권을 전복시키려던 CIA 주도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실패를 했었다. 7년 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반공대학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수카르노가 실각하고 수하르토가 30년 독재를 한 사건이 되겠다. 1965년 미국 블랙버드 SR-71이 개발된다. 이후에 1973년 4차 중동전쟁, 욤키프르, 라마단 10월 전쟁이라고도 하는 4차 중동전쟁에서 활약을 한다. 이 블랙버드 SR-71은 이후 1990년 전략무기 감축협정으로 폐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미 공군이 계속 운용을 했었다. 이 블랙버드 SR-71이 개발되기 10년 전에, 그러니까 1955년도에 U2기 드래곤 브레이디가 개발이 되었다. 아직도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떠다니고 있는데, U2기 이전에는 이제 RB-36 전략 전술 정찰기가 있었고, 그 이전에 B-17 플라잉 포트리스 개조 정찰기 하고 B-24 리블레이터 개조 정찰기가 있었다. 이 U2기 드래곤 브레이디는 항속거리가 3,500km고 이후에 6,000km까지 개선되었으며 22km 고공 정찰을 하고 1960년 5월 1일 격추대에서 조종사 게리 파우즈가 체포된 그런 이력이 있다. 그리고 RC-135 시리즈가 있는데 이 RC-135V 혹은 W 리벳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고공 상승 능력이 12.3km, 그 다음에 시속 736km, 32명이 탑승을 해서 급유 없이 10시간 동안 9,100km를 비행할 수 있다. 32명이 탑승하는 이 리벳 조인트 RC-135V 혹은 RC-135W는 통신, 신호 이런 걸 감청하는데 네브라스카주 오팟 공군기지 55 비행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2대가 배치되어 있다. 그 RC-135U 컨베센트 딱 2대를 생산했다고 한다. RC-135U 컨베센트 적외선 영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 레이더, 텔레메트리 그러니까 원격 측정 정보, 원측 정보를 수집한다. 전자전 장교, 그리고 전자 전문가, 기술 전문가, 지역 전문가, 혹은 전자 기술 지역 전문가가 탑승한다. 실시간 정보를 분석해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전구사령관에게 직보하는 정찰기가 되겠다. RC-135U 컨베센트, 적외선 영상 장비, 통신, 레이더, 텔레메트리, 신호수집, 전자전 장교, 전자기술 지역 전문가 탑승. 다음 RC-135S 코브라볼. 이거는 ICBM 인터컨티넨탈 바밍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도립을 관측할 수 있는
정찰기가 되겠다. 미사일 원측 신호 탤런트 탐지를 하며 전자광학 정찰을 한다. 그러면서 징후 계측 정보 메센트 그 발사 위치도 파악해낼 수 있고 비행 궤도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RC-135S 코브라볼 ICBM 대기권 재돌입을 관측할 수 있고 미사일 원측 신호 탐지 그리고 전자광학 정찰 징후 계측 정보 메센트를 하는데 발사 위치를 추정할 수 있고 비행 궤도도 추정할 수 있다. 코브라볼. 그 다음에 RC-135 이거는 영문 이니셜은 모르겠는데 RC-135 불멸의 불사조 컨스탄트 피닉스 대기 표본을 수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센트를 하는 건데 대기 표본을 수집하니까 이거는 2006년 10월 9일 그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을 때 활동을 했었다. RQ-4 글로벌 호크 시속 640km 고공 상승 능력 19.8km 전투방향 4,800km 24시간 비행할 수 있고 항속거리가 15,360km 그리고 2001년도 4월달에 태평양 횡단 비행 시험을 했었다. 그 다음에 RQ-1 Predator 이건 좀 자그마한 건데 시속 134에서 224km 그 다음에 고공 상승 능력 7.6km 전투반경 720km 16시간에서 24시간 비행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2100에서 5300km 됩니다. 1966년 미국 정보자유법 FOIA 알 권리 연방행정부에 대한 정보 요구권이 이 정보자유법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알 권리 그러니까 어떤 정보 요구권이 연방행정부에 대한 것이지 주 정부라든가 의회, 법원 이런 곳에 대한 정보 요구권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국내 알 권리의 판례의 상 헌법상 인정 근거가 알 권리라는 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상 알 권리를 인정하는 그 근거가 되겠다.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알 권리에 대한 헌법상 인정이 될 수 있는 그 판례상 근거가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 인간 존엄성 존중과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알 권리는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상 인정이 되는 그 근거로 판례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1966년 중국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벌어진다.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당, 정, 군의 정보조직이 김장요왕, 김청, 장충교, 묘문원, 왕홍문의 4인방에 의해 와해가 된다. 김장요왕. 참고로 이 다니엘 웰은 참여민주주의의 정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다니엘 웰은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런 책을 예전에 썼었는데 참여민주주의의 정점이라고 봤다. 이 문화대혁명을.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 1966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이전에 마오쩌둥이 그 대약진운동이란 걸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근데 대약진운동이 실패하면서 5천만 명이 아사를 해버린다. 중일 전쟁에서 사망자가 1200만 명인데 이거는 굶어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당시 국가주석 류 샤오치와 덩 샤오핑을 마오쩌둥이 공격을 한다. 그 다음 67년 7월 14일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위포 WIPO 설립조약이 스톡홀름에서 체결된다. 다시 1967년 7월 14일 지적재산권기구 위포가 스톡홀름에서 설립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이전에 1886년
저작권 배분 조약과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배분 조약과 1883년 산업재산권에 대한 파리 조약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포 설립을 하게 되는데 다시 저작권에 관한 배분 조약 그리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 조약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포 지적재산권 기구를 이제 설립하게 된 건데 그 다음에 또 1952년도에는 이제 세계 저작권 협약 UCC 이 방식주의를 채택한 세계 저작권 협약이 이제 1952년도에 있긴 있었다. 그리고 1961년도에 로마 협약. 이 로마 협약은 그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즉 저작 인접권에 관한 기본 조약이 로마 협약이다. 이게 이제 1961년도에 이제 체결되었고, 그다음 1970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재산권 기구 위포가 설립되고 나서 1970년도에 실제로 그 조약이 발효가 되었다. 위포. 1971년도에 제네바 음반 협약이 체결된다. 이거는 이제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네바 음반 협약이 체결된다. 음반 제작자는 1961년도에 로마 협약에서도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네바 음반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로부터 1994년 세계 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최종 협약안이 체결된다. WTRO World Trade Organization TRIPS 자, 세계 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최종 협약안 WTRO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러니까 WTO인데 WTRO TRIPS 그리고 2년 있다가 1996년 저작권 실현 음반 조약이 체결된다. 이거는 이제 위포 신조약이라고 하고 있어.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거는 지적재산권 기구 저작권 조약인 WCT. 그러니까 위포 Copyright Treaty 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기구 실현자 음반 조약 WPPT. 위포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요게 이제 들어있는 게 저작권 실현 음반 쪽이 되는 거다. 다시 1996년에 저작권 실현 음반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위포 신조약이라고 하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위포 신조약인데 요 안에 이제 WCT하고 WPPT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WCT 지적재산권 기구 저작권 조약 위포 Copyright Treaty WCT 그 다음에 WPPT는 이제 지적재산권 기구 실현자 음반 조약 위포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Phonograms는 표음 소리를 나타내는 표식 음표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개념이 이제 죽음 음반 이런 뜻인데 하여튼 위포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라고 해서 지적재산권 기구 실현자 음반 조약 WPPT 다시 WCT하고 WPPT가 저작권 실현 음반 조약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WCT는 Copyright Treaty고 저작권 WPPT는 Performances and Phonograms 실현자 음반 트리티 조약. 자, 96년 저작권 실현 음반 조약, 위포 신조약, 저작권에 관한 WCT, 그 다음에 실현 음반 조약 WPPT. 그리고 1998년도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제정된다. 1967년 미국 CIA 카오스 공작이 개시된다. 이것은 이제 1974년까지 계속되는데 미국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 자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FBI, CIA, NSA, 미군도 개입을 했다. 이것을 74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세이모 허쉬 기자가 폭로를 하게 된다. 잠깐 내용을 보면
The code name CIA crypto name of a United State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omestic espionage project targeting the American people from 1967 to 1974, established by President Johnson and expanded under President Nixon, whose mission was to uncover possible foreign influence on domestic race, anti-war, and other protest movements. The operation was launched under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DCI, Richard Helms, by Chief of Counterintelligence James Z. Angleton, and headed by Richard Ober. The MH designation is to signify the program had a worldwide area of operations. The secret program was exposed by investigative journalist, 탐사 journalist Seymour Hersh in a 1974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entitled Huge CIA Operation Reported in U.S. Against Anti-War Forces. Other dissidents in Nixon years. Huge CIA operation reported in U.S. against anti-war forces. Operation Chaos, the CIA's covert action program against American citizens by Church Committee. 처치위원회에서 이제 나온 건데. The most extensive program of domestic spying by the CIA on Americans was the Chaos program. Chaos was the centerpiece of a major CIA effort begun in 1967 in response to White House pressure for intelligence about foreign influence upon American descent. The Chaos mission was to gather and evaluate all available information about foreign links to racial, anti-war, and other protes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the Chaos program, this book covers domestic mail opening by the CIA and FBI, surveillance of Americans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improper surveillance of private citizens by the U.S. military. 자, 탐사 저널리스트 세이모 허쉬 기자가 미국의 카오스 공작, 즉 미 자국민 대상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폭로했다. 1974년도. 1967년 한국 동백림 사건이 됩니다. 동백림, 동베를린 차음을 해가지고 동백림이라 하는데 중앙정보부가 독일과 프랑스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며 간첩 교육을 받고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라는 이런 혐의를 두고 벌어진 사건이 동백림 사건이 되겠다. 그 작곡가 윤희상, 화가 이응노, 시인 청상병 또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문을 받았다. 천상병 시인 같으면 이제 귀천이란 시도 지었는데 1967년 12월 3일 선고 공판을 하면서 34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간첩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없었다. 1967년 1월 19일 한국과 북한 초계 호위함 PCE-56함, 그러니까 당포함 혹은 해군 56함, PCE-56함, 당포함, 해군 56함이 격침이 된다. 강원도 거진 동쪽 해상 명태잡이 어선을 이렇게 보호하다가 조선인민군 해안포 공격으로 초계 호위함 PCE-56호가 침몰해버린다. 그 몇 달 있다가 1967년 6월 5일 중동에서 3차 중동전쟁이 벌어진다. 6일 전쟁. 이스라엘이 카이로 공군기지를 기습해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의 전투기 수백 대를 요격하고 수에즈, 가자 지구를 점령해버린다.
3차 중동전쟁, 6.1 전쟁. 근데 이 67년 이전에, 그러니까 1960년에서 65년 사이에 서독 수상 콜라드 아데나워 서독 수상이 2차 대전 시 유대인을 학살한 그 배상 명목으로 아데나워 무기기지에 있었던 미군 전차를 지원을 해준다. 미군의 전차를 서독 수상이 이제 준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이 승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승인했으니까 보내준 거야. 1967년 6월 2일, 이제 3차 중동전쟁 터지기 3일 전에 독일의 BND가 그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 시각을 CIA에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NSC 회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리차드 헬렘스 CIA 국장이 들어가서 NSC 회의 중에 보고를 한다. 이스라엘이 3일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집트를 공격할 거라고.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 준 게 독일의 BND였고, 엘리 슐라 코엔이라고 혹은 엘리 코엔이라고 하는데 보통 쓰는 가명이 이제 카말 아민 타베트. 1965년 시리아 다마스커스 순교자 광장에서 처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스파이였는데, 근데 이 다마스커스 순교자 광장에서 처형된 이 엘리 슐라 코엔 혹은 엘리 코엔은 혹은 카말 아민 타베트는 모사드의 슬픔이라고 불린다. 이 엘리 코엔은 시리아 골란고원 배치도를 입수해서 이후에 있을 이 중동 전쟁에서 지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인물이라고 보면 된다. 그 비교할 개념으로 슐라미트 키사크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주부다. 자녀가 7명 있는데 중동의 마타하리, 아무명 진주, 그러니까 자녀 7명을 띈 주부인데 활약을 많이 한 정보원이 되겠다. 슐라미트 키사크 코엔. 또 보면 슐라미트 코엔, 키사크를 빼버리면 슐라미트 코엔. AGTR 리버티호. 이 3차 중동전쟁이 있을 때 AGTR, 즉 리버티호, 리버티 Auxiliary General Technical Research 비전투 기술연구용으로 개조된 신호정보기지용 선박이 이제 리버티호인데, 이 리버티호가 이스라엘에 의해 격침이 됩니다. 참고로 이 에이거라는 이 환경연구용으로 개조된 신호정보기지용 선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푸에블로호라고 있다. 리버티호하고 푸에블로호는 동시에 이제 개발된 상당히 비슷한 배인데, 하나는 기술연구용, 하나는 이제 환경연구용으로 개조됐는데, A가 Auxiliary General Environmental Research. 그러니까 이거는 Environmental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A가 E가 들어가고, 리버티호는 이제 기술연구니까 Technical Research T가 들어가는. 이 푸에블로호는 1968년도에 북한에 납포되었다. 아직도 북한에 있다. 1968년 미국 돈 파커가 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 윤리 규칙이란 저서를 남겼다. 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 윤리 규칙. 68년도에 파커라는 사람인데, 한 8년쯤 있다가 1976년 월터 매너라는 사람이 컴퓨터 윤리 혹은 컴퓨터 윤리학을 제시한다. 그리고 고니악 혹은 고니액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윤리학, 그러니까 학문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제시한 사람은 이제 고니악이 되겠고, 월터 매너는 윤리. 근데 윤리학이라는 개념도 제시를 하긴 했다. 로저슨과 바이넘은 세계적 정보 윤리학. 이거는 이제 컴퓨터 빼고 세계적 정보 윤리학, Global Information Ethics. 이 로저슨과 바이넘은 세계적 정보 윤리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다 학문적이고 그리고 다 국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Multidisciplinary, Multinational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피넬러와 헤인링크가 사이버 윤리학을 제시합니다. 다시 파커는 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 윤리 규칙,
그 이후에 월터 매너는 컴퓨터 윤리, 고니악은 컴퓨터 윤리학, 로저슨과 바이넘은 세계적 정보 윤리학, 스피넬러와 헤임 링컨은 사이버 윤리학을 제시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한국, 미국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군 소속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한다. 다시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군 소속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기습한다. 이때 이제 무장공비 중에 한 명이 김신조인데 이들은 지금 현재 정찰초국 2국이라 보면 됩니다. 68년 1월 21일 이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했는데 그 이틀 있다가 1월 23일 푸에블로호가 원산악 공해상에서 납포가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 기습 있고 나서 이틀 있다가 푸에블로호도 납포가 된 거야. 비전투 환경 연구용 선박 신호정보 수집용으로 개조했는 배인데 납포됐다.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1968년 10월 30일 해서 68년 이제 11월 2일 정도에 끝나는데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한다. 그러니까 뭐 이틀 사이로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터지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뭐 작은 인원도 아니고 봉화, 명주, 정선 이런 곳에 120명이 침투했었다. 68년 12월에 종료가 되는데 이들도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군 소속이었다. 근데 이렇게 청와대 기습도 하고 푸에블로호도 데리고 가보고 그 다음에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침투한 68년 있던 사건들은 대체로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서 중국,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 받으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 위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통역당 사건이 터진다. 주체사상 사회주의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김일성 혁명조직이 지원했다. 김종태 1969년 7월 10일 날 사용된다. 육군 방첩부대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방첩부대를 이제 육군 보안사령부로 그러니까 청와대도 무장공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울진 삼척 지역에 이제 무장공비도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조직 쇄신이 필요했을 텐데 육군 방첩부대를 육군 보안사령부 그러니까 부대 개념을 유니티 개념을 사령부 커맨드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해공군 방첩부대를 해공군 보안부대로 개칭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77년 이제 한 9년쯤 있어서 육해공 보안부대를 통합해서 국군 보안사령부로 그전에는 육군, 해군, 공군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번엔 이제 합쳐서 국군 보안사령부로 바꾸고 이것은 1990년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 인해 기무사령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해서 기무사령부로 바꾼다. 현재는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어있고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소련이 침공을 해서 알렉산데르 둡체크의 개혁을 좌절시킨다. 그러니까 1989년까지 소련군이 프라하에 주둔을 했었는데 이 알렉산드르 둡체크의 개혁과 고르바초프의 개혁과의 차이는 19년의 세월이라는 말이 있다. 소련이 체코 프라하에 침공을 해서 들어갔을 때 정부 판단 실패에 대해 늑대 소년 효과, alert fatigue, 늑대 소년 효과 때문이다. 뭐 그런 말이 있다. 참고로 독일의 BND는 소련의 체코 침공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소련이 침공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브레즈네브 독트린이라고 있다.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다. 그러니까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이용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체코, 프라하를 침공을 한 것이다. 소련이. 알렉산드르 둡체크의 개혁.
좌절된 사건, 체코 프라하의 봄. 1968년 5월 3일 프랑스. 68년 5월 운동 혹은 5월 혁명이 발생한다. 이것은 68년 6월 23일까지 지속이 되는데 샤를 드골 정부의 실정과 사회 무선으로 발생한 것이다. 68년 5월 운동이 있고 나서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대체하는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에콜로지,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 비판을 하는 생태주의 등의 진보적인 가치들이 사회의 주된 가치로 자리를 잡고 이러한 경향이 오랫동안 프랑스를 주도하게 된다. 다시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를 비판하는 생태주의 이런 개념들이 오랫동안 프랑스를 주도하는 진보적인 가치들이 되었다. 1969년 4월 15일 미국과 북한 미 해군 정찰기 EC-121 워닝스타 31명이 탈승을 한 비행기인데 이 미 해군 정찰기 EC-121 워닝스타 조기 행보기가 동해 북방 한계성 NLL에서 피격이 된다. 이에 미국은 B-52로 원산 공군기지를 초토화 시킬 작전을 검토를 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았다. 1969년 12월 23일 이스라엘과 프랑스 노아의 방주 작전으로 이스라엘이 미사일 고속정을 프랑스로부터 수송을 해 오는데 성공을 한다. 이 노아의 방주 작전은 그 이전에 1967년 10월 21일 이스라엘의 최신의 구축함 에일라이트호가 이집트 해군의 소련제 미사일 고속정에 격침이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한 1년쯤 지나서 1968년 12월 26일 이스라엘의 특공부대 샤렛 멜티칼이 베이루트 공항에 항공기를 13대를 뻗어본다. 그리고 항공기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터졌으니까 13대가 프랑스가 대이스라엘 금수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래서 비밀리에 가져오게 된 것이 이제 미사일 고속정인데 그것을 가져오는 작전을 노아의 주 작전이라는 것이죠. 69년 12월 23일 노아의 방주 작전으로 미사일 고속정을 프랑스로부터 수송해 오는데 성공했다. 1970년 세계 NPT가 발효된다.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 확산 금지 조약. 미러 영푸 중,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핵 보유 특권을 나타낸다. 5나라의 핵 보유 특권을 나타내는 조약인데 핵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약이다.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70년 칠레 아옌데가 집권을 한다. 1973년 9월 11일 근데 아옌데가 집권을 했는데 피노체트가 대통령 궁을 폭격을 해가지고 아옌데를 제거하고 집권하게 된다.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대통령 궁을 폭격했다는 말도 있고 특공부대를 투하시켜서 아옌데를 제거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 이제 포드가 정보 활동의 합법성을 조사 평가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할 것을 지시해서 1976년 2월 18일 정보감독위원회가 설치가 된다. 정보감독위 IOB. 이 정보감독위원회 IOB는 현재 대통령 정보자문위 PIAB, PIAB 대통령 정보자문위 소속으로 정보활동의 위법성을 조사해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사건 추적이나 소환권이 없다. 국방부의 정보감독단 IOP Intelligence Oversight Program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시 IOB는 즉 정보감독위원회는 2019년 현재 대통령 정보자문위
비아브 소속입니다. 근데 이 정보감독위원회가 설립된 그 계기가 칠레 아인데를 제거한 이 사건, 피노체트가 아인데를 제거하고 집권하게 된 이 사건에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게 정보감독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1970년 3월 31일 일본과 북한, 한국도 들어가겠다. 요도호 사건이 터진다. 요도호 사건. 그 적군파, 그 일본 적군이라고 하는데 Japanese Red Army, 그러니까 JRA의 전신이 적군파이다. 나중에 1969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2001년 4월달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시게노부가 해산을 선언하면서 종료가 됩니다. 적군파 요원 9명이 하네다 공항에서 이타즈케 공항, 후쿠오카 공항인데 이 이타즈케 공항으로 향하던 일본 항공 그 자알기 3호 1편 여객기를 납치해서 승객을 129명을 태우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도주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향해서 도주를 하는데 그 기만 통신을 해가지고 한국의 김포공항으로 유인해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교섭을 해서 승객들은 이제 석방을 하고 범인 9명은 나중에 북한으로 망명을 하게 됐다. 요도호 사건. 1971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6년 전에 그러니까 1965년도에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 캐시미르 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은데 캐시미르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970년 파키스탄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1970년 총선에서 동파키스탄 출신의 무지부르 라만의 연합정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동파키스탄 나중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동파키스탄 출신의 무지부르 라만의 연합정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 근데 그 집권자였던 야하 장군이 의회 개회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이제 승리한 연합정당의 무지부르 라만을 구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파키스탄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 티카 장군에게 반정부 운동자들을 처단토록 했다. 그리하여 동파키스탄인 100만 명이 사망을 한다. 그래서 동파키스탄인들이 항전을 하고 인도로 피난을 떠난다. 그 다음에 1971년 12월 3일 전쟁이 터진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근데 이 파키스탄이 기습을 했는데 인도가 기습한 게 아니고 파키스탄이 기습을 했는데 실패를 한다. 근데 그 실패할 때 보면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소련제 항공기들이 최초로 이 공중경보 및 통제 체제 AWACS 이게 활약을 해가지고 이 기습을 막아낸 거예요. AWACS 공중경보 및 통제 체제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450km의 적기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적 레이더와의 교신을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중경보 및 통제 체계 AWACS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쟁이 바로 1971년도에 있은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되겠다. 그 이후에 이제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게 된다. 1972년 5월 26일 미국과 소련 ABM 조약, 탄도탄 요격 유도탄 조약이 체결된다.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Treaty. 이 ABM 조약, 탄도탄 요격 유도탄 조약은 그 조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성정보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조약이다. ABM 조약, 탄도탄 요격 유도탄 조약. 조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성정보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미소 간의 조약. 근데 2002년도에 미사일 방어 계획을 위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린다.
1972년 7월 4일 한국과 북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체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다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된다. 그래야 정보사 히드 대북 공작원 파견이 이때부터 중단되게 된다. 근데 7월 4일날 이제 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한 3개월 좀 있다가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두 달 있다가 1972년 12월 27일 제3공화국의 헌법을 정지시키고 유신헌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72년 독일, 이스라엘, 검은 9월달. 뮌헨 올림픽에 이스라엘 체조 선수 11명이 숙소에서 동독 슈타시의 지원을 받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검은 9월단에 인질로 잡혔다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터진다. 다시 1972년도에 뮌헨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체조 선수 11명이 숙소에서 동독 슈타시의 지원을 받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검은 9월단 인질로 잡혔다가 피살당한다. 이후에 이스라엘 수상인 골다 메이어가 모사드의 신의 분노작전을 승인하게 된다. 신의 분노작전 1972년부터 1981년 8월달까지 Operation Wrath of God. 그래야 1972년 10월 16일 검은 9월단의 로마 책임자 와일 아부즈웨이터를 암살하고 1972년 12월 8일 파리 조직의 2인자인 마히문 함차리를 암살한다. 74년 사브리 알-반나 아부니다를 가리키는데 이 사브리 알-반나가 파타 혁명 평의회를 결성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부니달이라고도 하고 파타 혁명 평의회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아라파트 피에로의 온건 노선에 반발한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친아라파트를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을 방해했다. 900명을 살상한다. 다시 검은 9월단은 파타 혁명 평의회, 아랍 혁명 평의회, 아랍 혁명 여단, 사회주의 모슬렘 혁명 조직 다 같은 말이다. 다 같은 말인데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 다시 74년 사브리 알-반나 즉 아부니달이 파타 혁명 평의회를 결성한다. 아라파트의 피레로의 온건 노선에 반발한 노선인데 친아라파트를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900명을 살상했다. 검은 9월단, 파타 혁명 평의회, 아랍 혁명 평의회, 아랍 혁명 여단, 사회주의 모슬렘 혁명 조직 전부 다 같은 말. 이후에 1981년 8월 신의 분노작전 마지막 작전. 피에로의 간부이자 검은 9월단 간부인 아부 다우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포인트 블랭크 암살이 된다. 이 포인트 블랭크 근접 사살, 이 처형 방식의 사살인 것이다. 1986년 9월 14일 근데 아부 다우드는 암살이 됐는데 아부니달 북한의 청부를 받은 아부니달이 김포 국제공항 폭탄 테러를 하게 된다. 카다피가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다시 198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 이 북한 청부를 받은 아부니달이 김포 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는데 테러에 카다피가 지원을 했다. 2002년 월드컵 있을 때 아부니달은 바그다드에서 후세인의 알카에다 훈련 명령을 거부하다가 사망을 한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지 못하고 아부니달은 바그다드에서 후세인의 알카에다 훈련 명령 거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한다. 이 카다피는 2011년 10월 20일 나토가 카다피를 체포하는데
흥분한 과도 정부군이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시켜버렸다. 1973년 미국 엘빈 토플러 미래의 충격 퓨처 쇼크를 발견한다. 테크놀로지와 지식이 움직이는 미래 세계. 앞으로 등장할 워드 케이크는 그저 새로운 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와 함께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역할까지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다. 엘빈 토플러 미래의 충격 워드 케이크. 그 미래의 충격 퓨처 쇼크 발견하기 전에 1965년도에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미래의 생활 양식이라고. 여기서 가속적인 변화와 불확실성, 문화적 충격, 한 곳에 그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들어간 것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1972년도,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충격이 나오기 1년 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 라는 것을 이제 출간하게 된다. 성장의 한계, 로마 클럽. 그리고 미래 충격이 나오고 나서 3년 있다가 다니엘 벨이 1976년 후기 산업사회, The Post-Industrial Society를 출간한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엘빈 토플러보다 더 빨리 낸 거다. 1960년도에. 그러니까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먼저 나오고 1960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생활 양식이라는 논문, 그 다음에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존 나이스비트가 메가 트렌드라는 글을 남긴다. 1973년 7월 1일 미국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면적인 세계 전쟁을 선언하면서 DA를 설립하게 된다. 이되면 이제 카오스 공작 사건 때문에 퇴임하게 되는데 1973년 10월 오펙 세계 1차 오일 쇼크가 온다. 1973년 10월. 이것은 1974년 1월까지 영향을 미쳐서 원유 가격이 4배가 인상이 됩니다. 3개월 정도 만에 4배가 올랐다. 이후에 1975년 서방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오게 된다. 그에 따라 어떤 물질적 자원의 유한성을 각성하게 되고 정보 테크놀로지 기반의 정보사회 개념이 파급되게 된다. 자본 일반의 이윤율 하락을 억제하고 개별 자본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통신산업, 지원 육성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산업의 정보화, 즉 산업 조직의 정보화, 즉 FA, 공장 자동화라든가 OA, 사무 자동화, 그리고 정보의 상품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다시 1차 오일 쇼크가 있고 나서 원유 가격이 4배 인상되고 서방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 자원에 대한 유한성을 각성하게 되고 정보 테크놀로지 기반 정보사회 개념이 파급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본 일반의 이윤율 하락을 억제하고 개별 자본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통신산업 지원 육성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산업 혹은 산업 조직의 정보화와 정보의 상품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1973년 10월 6일 중동 제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다. 욤 키프르 전쟁, 라마단 전쟁, 10월 전쟁 다 같은 말이다. 시나이 반도, 수에즈 운하 강둑 곤란고안. 이집트가 시리아와 함께 주축이 되어서 기습을 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전장은 시나이 반도, 수에즈 운하 강둑 곤란고안이고 이집트 무바라크 장군이 정격전, 그러니까 정격 작전 공로로 이후에 정치권에 등장하게 됩니다. 정보 판단 실패, 이것도 이제 늑대 소년 효과를 보는데 경고 실패다.
이스라엘 제리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카이로와 다마스커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었다. 전장 초기에 너무 심하게 밀리니까 여리고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넣어서 카이로, 다마스커스 공격을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미국의 블랙버드 SR-71이 정찰을 하고 계획 내용을 소련에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의 유엔 휴전 제안에 그냥 동의를 한다. 근데 이 핵탄두를 장착해서 이 공격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68년도, 그러니까 이 4차 중동 전쟁이 터지기 5년 전에 68년도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뉴맥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회사가 있는데 뉴맥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위장해서 도입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68년도에 고농축 우라늄을 도입했으니 당연히 그 이스라엘 기술력으로 충분히 몇 년 만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4차 중동 전쟁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아만의 과에서 그러니까 디파트먼트라는 개념에서 디비전이라는 개념으로 격상을 시켜버렸다. 그리고 사이먼 토브 절차, 사이먼 토브 프로시저라는 걸 도입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그리고 통제단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악마의 변론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다시 이스라엘 아만은 과라는 개념, 그러니까 디파트먼트라는 개념에서 디비전이라는 개념으로 격상이 되었고 아만이 그 사이먼 토브라는 절차를 통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개선하게 됐고 통제단을 편성해서 악마의 변론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그게 바로 이제 4차 중동전쟁 때문에 이런 개선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가니트 위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가니트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나서 그 1951년도에 모사드를 설립하면서 축소를 했었던 외교부 연구국, 그러니까 외교부 연구국을 이제 모사드를 설립하면서 이제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축소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정치연구센터 CPR로 확대하면서 개편한다. 이후에 인간 정보보다는 신호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 파리 공공단이 위성 개발을 하게 되고 1974년 북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원칙을 선포한다. 이후에 1980년, 그러니까 6년쯤 지나고 나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명문한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2013년, 33년 지나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한다. 근데 이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원칙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974년 4월 6일 한국과 북한 울릉도 간첩단을 기소한다.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주민들과 그리고 그 일본 농업연수를 다녀온 47명을 구금을 해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허위 자백하게 한 간첩 조작 사건이 바로 울릉도 간첩단입니다. 1977년 12월 5일 사형을 집행한다. 2010년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다. 그리고 면소가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1975년 그러니까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1년 후에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 터집니다. 1974년 4월 소독과 동독 3인당 자민당 연합정권 소독이 이제 3인당이 있고 사회민주당 자민당이 있는데 이 연합정권의 브란트 수상의 비서인 귄터 기욤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된다. 퀸터 기욤은 슈타시 HVA 요원입니다.